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간에 나눈 실시간 문자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심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거기에 나오는 강기훈은 누구인지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시고 정치권 이슈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99일 만에 다시 10만 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대규모 공연이나 워터파크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당 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적 대화가 노출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전했고,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은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 내부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대응 방안을 놓고 이견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30일로 예정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취소됐지만 일선 경찰들의 분노는 여전한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해외 유입 건수는 사상 처음으로 하루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는 등의 자율적인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누어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벤트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타벅스는 가방 제조사로부터 성분 검사를 통보받고도 인터넷에서 논란이 될 때까지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어제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을 맞아 전국 노병대회를 열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가 쉴 새 없이 전쟁 연습을 강행하고 있다며 제2의 6.25로 확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눈 이른바 내부 총질 메시지 파문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이후 대통령실은 무거운 침묵을 보였는데요.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아닌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외부 일정이 없으면 예외 없이 이곳 용산 청사 출근길마다 약식 회견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로 관심이 집중된 오늘 제4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곧장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윤 대통령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에 최영범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관련 입장을 냈습니다.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어떤 경위로든 노출돼서 국민이나 언론에 일부 오해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스럽다라고 말했고요. 또 윤 대통령은 당무에 일일이 지침을 주는 일이 없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문자는 당이 어려운데 애쓰는 권성동 직무대행을 격려하고 덕담하는 차원으로 짐작한다며 지나치게 의미 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요 발언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대통령님 모시고 회의도 하고 했지만 부정적인 뜻으로 언급하신 말씀을 제가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연찮은 기회에 노출된 문자 메시지 하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거기에 정치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홍보수석이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 목소리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도 지방 일정이 있고 다음 주에는 여름 휴가를 갈 예정이라서 관련 질문을 할 기회가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네, 또 어제 문자 메시지에서 권성동 대행이 언급한 이름이 나옵니다. 강기훈인데요. 누구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권성동 직무대행이 메시지 입력창에 강기훈과 함께라고 쓰고 있었던 만큼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론할 인물 강기훈이 대체 누구냐 이것도 관심인데요. 대통령실 행정관이라는 추측이 잇따르는데 대통령실은 같은 이름의 행정관이 근무하고 있지만 문자 대화 속 인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요. 대통령실은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강 행정관은 기획비서관실 소속으로 일정 관리와 조정 업무를 보좌하고 있으며 아직 임용 절차를 밟고 있어 정식 발령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1980년생인 강 행정관은 과거 자유의 새벽당 창당 발기인 출신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당은 친중 적폐청산, 북한 인권운동, 사형제 부활, 안티페미니즘 등을 주장하는 강경 우파로 분류됩니다. 대통령실은 권성동 직무대행의 추천을 거쳐 채용된 건지 둘의 관계를 묻는 말에 정확한 입직 경로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권 대행이 추천했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9급 행정요원 우모 씨는 어제 날짜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우 씨가 선거운동 초반부터 참여해 업무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발됐다고 밝혔지만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인 것이 드러나는 등 이른바 사적 채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대통령 문자 공개 파문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애둘러 불편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잠시 뒤부터는 또 국회에서 사회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권성동 대행이 어제도 입장을 밝혔고요. 오늘도 추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현직 대통령 사적인 메시지가 공개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어제 SNS로 공개한 사과문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직무대행의 출근길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적인 문자 내용이 저희 부주의로 인해서 유출 공개되어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원 및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가 본의 아니게 유출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닫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잇따르자 애써 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송원석 원내수석 부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번 일은 우발적 해프닝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당내 갈등이나 분란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를 칭하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어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죠. 네, 침묵을 이어갔던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SNS를 통해서 불편한 심경을 애둘러 밝혔습니다. 현재 울릉도에 머무는 이 대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를 지칭해 그 섬에선 카메라가 사라지면 윽박 지르고 카메라 앞에선 눈웃음으로 악수하러 온다며 자신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윤 인사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사자성어 양두구육을 인용해서 여의도에선 앞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두고 뒤로는 정상배에게 개고기를 받아와 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이 대표가 특별히 문자 내용을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전혀 오해 없이 명확히 뜻을 이해했다며 자신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정적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 인사들도 공개 반발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두고 당을 위한 쓴소리를 단순히 분란으로 받아들인 것이냐며 허탈함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쓴소리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좀 보여요. 여당이 늘 정부 편만 들고 그냥 달콤한 얘기만 하다 보면은 사실 정부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당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배경에 이런 윤 대통령의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권성동 직무대행이 대통령실 채용 문제로 한 차례 논란을 일으켰던 만큼 일부 친윤 그룹을 중심으로 권성동 리더십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이자 직무대행 체제에 비판적이었던 김기현 의원은 말을 아끼면서도 문자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또 발부할부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이 대표 재건은 윤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문자나 보낼 만큼 한가한 상황이냐고 꼬집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각각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 당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데에 관심을 두니까 민생과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권 대표야 이것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사과를 하고 또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애써 그냥 해명을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은 국민들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결자 해지를 하셔야죠. 이처럼 내부 반발에 야당 공세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직무대행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가운데 파문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다음 달 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경찰국 문제. 여야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경찰 전체 회의가 취소되면서 정치권은 극한 갈등을 피한 것에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채익 행안위원장도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등의 일부 지나친 측면이 있었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시행령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아가선 권한쟁의 심판, 행안부 장관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교육문화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도 이어지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여당은 공영방송 편파성 문제와 함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알박기 인사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대응 방안을 놓고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경찰청이 소통 의사를 내비치면서 이번 주 토요일 예고됐던 14만 경찰 전체 회의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찰들은 그러나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서울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강민경 기자 뒤로 보면 오늘도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피켓들이 보입니다. 일선 경찰들의 대응 방식이 좀 엇갈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역에서는 경찰의 노조격인 경찰 직장협의회가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의 경찰국의 설치가 반대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와의 정면 충돌로 가지는 않고 톤을 좀 조절하는 기류입니다. 특히 지도부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일단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전국 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취소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직격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이제 우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 우려되는 부분을 조금 안심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을 철회한 것 같습니다. 제안자인 서울 광진서 김성종 경감은 경찰국 설치가 확정된 지금 경찰 전체 회의를 여는 건 자칫 경찰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자진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서상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도 어젯밤에 경찰 전체 회의는 자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체 회의가 취소된 배경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지도부가 일선 경찰과의 소통 의사를 밝힌 게 영향을 줬을 거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데요. 오늘 첫 순서로 윤 후보자가 세종경찰청을 방문을 했지만 취재진의 접근은 철저히 통제한 채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일각에선 여전히 강한 의견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김경감의 글에서는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냐, 성급한 판단이다, 또 무책임한 선택과 철회다라는 비판성 의견이 가득 달리기도 했습니다. 직협이 주도하는 경찰국 신설 반대 국회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은 시작 하루 만에 35만 명의 동의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오는 30일에 예정대로 회의를 열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남 마산동부서 양덕지구대장인 유근창 경감은 지구대장과 파출소장의 회의를 진행하겠다면서 곧 따로 장소를 정해서 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공포 시행되는데 그때까지 윤 후보자가 내부 반발 분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 광장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서 지난 4월 이후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이 본격화하자 정부는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자 10만 명,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면 99일 만이라고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285명입니다. 어제보다 900여 명 늘어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10만 명을 넘기기는 지난 4월 20일 이후 꼭 14주 만입니다.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31배, 2주 전보다는 2.49배 증가하는 데 그쳐 일주일 단위로 확진자가 2배 느는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습니다. 재유행 확산세를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환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요. 국내 발생이 99,753명, 해외 유입 사례가 532명입니다. 해외 유입 건수가 500명을 넘기기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달 입국자 격리 면제 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 유입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위중증 사망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9명 늘어난 177명, 사망자는 25명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7월 셋째 주 코로나19 위험도를 중간으로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2, 3주 정도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5%포인트 내린 21.3%를 기록했고 재택치료 환자는 40만 5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2만 8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정부가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이번 재유행 파고를 일률적인 거리두기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 복귀 시에 선제적 신속 항원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요성이 낮은 회의와 출장을 자제하고 비대면 회의를 우선 활용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공고하고 가족 돌봄 휴가자에겐 하루 5만 원씩 최대 열흘까지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 학원에 대해서 원격 수업 전환과 단체 활동 자제를 적극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선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방역 관리와 안전한 휴식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정부가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내놓은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방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주 만에 10만 명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확진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네, 지금 유행은 BA.5가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유행 특성은 전 세계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는 재감염이 상당히 빈번히 나타나거든요. 전체 감염자의 20에서 30% 정도가 재감염자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요. 예.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재감염자의 비율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감염자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감염되지 않으셨던 분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3월 오미크론 대유행에 균일하게 감염되셨기 때문에 감염 이후에 시간이 많이 경과되지 않았고 또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면역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효과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확진자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행 정점은 다다음 주 정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확진자의 규모는 최대 25만 명 그리고 평균으로 본다면 한 20만 명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더블링 현상이 조금 주춤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유행 정점이 다가오면 더블링보다는 전주보다 20에서 30% 정도씩만 증가하는 고원이 잠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유행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 주 어제와 오늘의 확진자 추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더블링 대신 증가 속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점은 다음 주 내지 다다음 주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유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감염률이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고위험군들의 4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감염 예방 효과가 조금 나오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많습니다.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거든요.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해야 되겠죠?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셨을 때 감염의 기회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있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여행객 자체가 급증했다라는 점인데 이제 일상회복이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19 변이는 전 세계적 추이와 거의 동시에 유행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중증 환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77명이 중증 병상에 지원하고 있고요. 확진자가 증가하면 1, 2주 시차를 두고 중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4차 접종률이 생각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고위험군은 거의 50%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처방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중환자 병상 1,200병상보다는 여유 있게 유행 정점을 지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찜통더위에 시원하게 물을 맞으면서 보는 공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에 다녀왔다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후기를 쓰고 있거든요. 개연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 자체가 감염의 위험 요인이기도 하고요. 예. 특정한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외 또는 굉장히 넓은 실내라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면 감염의 기회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워터파크나 물놀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야외에 있고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괜찮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는 조금 걱정은 덜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 특별한 환경이라든지 행동 지침, 보호 대책 이런 것들보다 지금의 유행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간 다음이라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 높고 감염 가능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상황 자체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이어지고 유행이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보다 시기적인 요인이 영향을 더 크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공연이라든지 대규모 공연,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까? 저는 특별한 방역 조치보다는 지금이 유행 정점에 곧 도달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참여나 행사 진행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유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방문하지 않고 꼭 방문하셔야 되는 상황이면 사람이 많지 않은 밀집도가 높지 않은 시설이나 장소를 고르시고 그 안에서는 마스크를 잘 쓰시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오늘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들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저는 아프면 쉬고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강조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재유행은 반복이 될 것이고 그 재유행마다 여러 논란이나 두려움이 반복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재유행이 의미가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인데요. 향후 재유행이 어떠한 시기에 상당한 규모로 다시 오더라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의 행동 수칙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의 발표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과학 방역을 강조했는데요. 지금 이 과학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의 인식에 있어서 몇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유행의 의료 대응 역량을 잘 준비해서
이런 자율적인 상황에서도 큰 피해 없이 유행을 지나갈 수 있음을 국민께서 한번 체감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통 노력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방역은 정치적 상황이나 평가와는 조금 무관할 필요가 있고 지금의 정책이 과거 2년의 노력의 산물이고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정립되어간 체계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당국의 설명이 있어야 되고 정부의 대응력 자체는 저는 그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4차 접종 참여도 상당히 많이 해주셨고 의료 대응 체계나 방역 대응 체계도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정비되어 있거든요. 과도한 불안보다는 이러한 상황조차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고위험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지원이 좀 줄면서 자가진단키트에서 두 줄이 나왔는데도 그대로 출근을 하는 분들도 좀 있다 하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은 확진자들이 검사를 받으러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같은 게 있겠습니까? 특별한 유인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전체 감염자 중에서 3분의 2나 절반 정도만 찾아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가 있는 것이죠. 이는 상수에 가깝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상수가 변수가 되지 않으려면 아프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이나 유급휴가 같은 사회적 문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재유행이 반복이 되면서 점차 정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유행의 정점, 앞으로 2, 3주 뒤가 될 것 같고 25만 명이 정점이 될 것 같다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수상한 외환 거래가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애초 알려진 게 2조 원가량이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결과 이상 거래 규모가 4조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던 겁니까?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한 건 지난달 말입니다. 일부 지점에서 막대한 자금이 송금됐다는 거였는데요. 당시 은행이 보고한 규모는 우리은행 1개 지점에서 9천억 원, 신한은행이 2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이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건 이상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1조 6천억 원, 신한은행 11개 지점에서 2조 5천억 원으로 모두 4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은행의 신고한 규모의 1.5배가 넘습니다. 이 거래는 대부분 가상자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습니다. 은행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받은 자금을 무역 법인으로 옮긴 뒤 수입 대금 지급 등 같은 명목으로 외국 법인으로 송금하는 수법이었습니다. 특히 법인끼리 대표가 같거나 친인척 같은 특수 관계인인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환 거래의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반 동안 이뤄진 대규모 외환 거래를 조사해 이달 말까지 보고하라고 은행에 요청했는데요. 이 규모가 검사가 진행되는 거래를 포함해 모두 53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원가량입니다. 따라서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은행의 자체 점검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필요하다면 추가 검사에 나서겠다며 외환 업무와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은행은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즘 외식 물가 보면 점심을 매일 사 먹기엔 적잖이 부담스럽지요. 최근 나온 자료를 보니까요. 올해 1분기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이 8,537원이었는데요. 2년 전과 비교해보면 12.8%나 올랐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실제로 점심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직장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점심값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점심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먼저 편의점에서 점심을 해결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의 가격을 보면 3,000원대부터 10,000원까지 선택의 폭이 넓고요. 또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를 먹으면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최근 2달 동안 매출을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도시락 매출이 48%, 그리고 조리빵 매출은 39%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편의점 도시락은 어디서 많이 팔렸을까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나 늘었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많은 독신 주택가에서는 54%, 학원가에서는 42%씩 각각 매출이 올랐습니다. 도시락 가게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에게 인기였는데 최근에는 오피스 상권에서 점심시간대 매출이 1년 전보다 23% 증가했습니다. 또 직접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밀프렙 쪽도 늘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 동안 도시락 관련 상품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도시락통 매출은 50%, 그리고 도시락용 수저 세트도 60% 정도 늘었고요. 또 보냉 도시락 가방은 60% 정도 매출이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절약하는 소비 성향이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소비 심리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보다 0.8%포인트 오른 4.7%로 집계됐습니다. 최대폭으로 뛰었던 전달보다 오름폭이 더 컸고 수치 자체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서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임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그에 맞춰 물가가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4%를 넘는 이 상황은 경기와 관련 없이 물가부터 먼저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가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반면 소비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소비 심리 지수는 86으로 지난달보다 1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뜻인데 비관적 심리가 더 커진 겁니다. 특히 생활 형편과 전망, 가계 수입 전망과 경기 전망 등 소비 심리 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가 모두 한 달 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물가 상승의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질적인 구매력이 많이 약해졌다. 이에 따라서 수요가 위축됐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긴축적 통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금리만 크게 올린 채 물가는 잡지 못하고 소비 심리만 위축시킨다면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또다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IMF는 7월 수정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지난 4월에 2.5%보다 낮은 2.3%로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엔 2.1% 성장에 그칠 걸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2.3% 성장률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6%보다 0.3%포인트, OECD와 한국은행의 전망보다는 0.4%포인트가 낮은 겁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도 지난 4월보다 0.4%포인트 낮은 3.2%가 될 걸로 예측했습니다. 군의 공군 20 전투비행단에서 사망한 여 부사관 강모 하사에게 고 이해람 중사가 썼던 관사를 사전 설명 없이 배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강 하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관사 무단 배정 등 부대 부조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센터는 군이 그동안 비워놨던 고 이해람 중사의 관사를 아무 사전 설명 없이 고 강 하사에게 배정했고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고인이 주변에 고충을 토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 하사가 남긴 유서에는 관사 입주를 후회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군 생활 중 이유 없는 비난을 당하고
상사와 운전 관련 갈등을 겪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행사 제품으로 나눠준 가방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폭로성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YTN 취재진은 이 부분을 오래전부터 취재해 왔었는데요. 스타벅스는 이벤트 전에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또 이벤트 기간에는 발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방을 계속 나눠준 걸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스타벅스가 여름철 한정판으로 내놓은 가방입니다. YTN이 최근 이 가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한 연구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는데 갑자기 이 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YTN이 검사를 의뢰한 직후 연구기관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스타벅스 가방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글을 올려 파장이 커졌던 겁니다. 포름알데히드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결과를 내더라도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판단이 좀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스타벅스는 이런 정황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달 초 가방 제조사에 성분 검사를 지시한 겁니다. 가방 제조사는 국가공인 시험기관 여러 곳에 검사를 의뢰했는데 제품 일부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 사실을 스타벅스에 알렸습니다. 일부 저희 일정 부서가 해당하는 그 업체랑 거래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제가 이게 검출됐다 안 됐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린 건 검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이벤트 기간이었는데도 스타벅스는 이 사실을 알리거나 가방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야 원하는 사람에 한해 무료 음료 쿠폰 3장을 바꿔주겠다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게다가 스타벅스 측은 이벤트 시작 전에 가방에 대한 성분 검사 결과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가방 제조사는 이벤트 시작 전인 지난 4월 중국 상하이에서 물건을 만들어 납품했는데 이때 성분 검사 결과가 스타벅스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가방에 적용되는 포름알데히드 허용 수치가 정해진 게 없어 검출 사실을 알고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다시 성분 검사를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는 이번에 재차 의뢰한 가방 검사 결과를 다음 달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인데요. 휴대용 선풍기를 얼굴에 바짝 붙이고 다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한 환경단체가 이 휴대용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면서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는데 반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날씨에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다니며 더위를 식히는 분들을 요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대해선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전자파요? 전자파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전자파라는 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 휴대용 선풍기를 쓸 때도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쓰는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환경단체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손 선풍기에 전자파 측정기를 갖다 대자 숫자가 1596mgauss까지 치솟습니다. 국제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가 전자파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4mgauss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환경단체가 목선풍기 4개 제품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했더니 평균 189mgauss로 기준치보다 47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손선풍기 6개 제품의 전자파는 평균 464mgauss, 기준치의 무려 116배 수준입니다. 손선풍기의 경우는 요즘처럼 굉장히 더운 날씨에 많이들 사용하는데 얼굴에 가까이 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고농도의 전자파에 이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환경단체가 비교 기준으로 삼은 4mgauss가 한정된 실험을 통해 나온 값이라면서 기준치로 삼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WHO가 정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은 2000mgauss로 훨씬 높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엄격한 833밀리가우스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같은 데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인체 보호 기준까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름철 내내 얼굴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전자파 방출 문제를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적어도 목에 거는 선풍기만큼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떨어져서 쓰면 전자파 노출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게 거리를 두고 쓰는 게 좋고요. 여름철을 맞아 또다시 불거진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도 논란이 됐던 제품들에 이상이 없었던 만큼 이번 조사 대상 제품들 역시 전자파를 직접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를 유출한 고등학생 2명이 중간고사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답안지를 빼돌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학년에 재학 중인 16살 A군과 B군이 1학기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을 빼돌렸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중간고사에서도 교사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답안지를 유출한 뒤 삭제하고 기말고사 시험 전에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2층과 4층 별관 교무실 3곳에 외벽과 난간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달아난 남성이 7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파출소에서 달아난 37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싶다며 경찰관 한 명과 바깥으로 나간 뒤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과 사기 혐의로 지난 2020년부터 지명 수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전당포에서 가스총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강원도 정선군의 한 전당포에서 여성업주를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수차례 때리며 돈과 귀금속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자고 있던 업주 남편이 달려나오자 달아났고 인근 모텔에 숨어 있다가 2시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돈을 모두 잃어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세차장에서 일하던 중 손님이 맡긴 승용차에서 훔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 786건을 적발해 8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수 가운데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이 71.6%를 차지했고 불법성 영상물과 허위 영상물이 각각 24.5%와 3.8%로 뒤를 이었습니다. 영국 총리 후보의 TV 토론 도중 진행자가 실신하는 바람에 생방송 토론이 중단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리시 수넥 전 재무부 장관과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 등 총리 후보 2명의 TV 토론을 진행하던 진행자가 토론 중 실신했습니다. 당시 방송 화면을 보면 트러스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던 도중 무언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트러스 장관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발언을 중단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열대야에 잠 못 드는 시민들은 야외로 향했습니다. 강가는 물론 공원과 캠핑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더위가 찾아온 중국에도 늦은 밤 공원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부채질도 해보고 벤치에 앉아 숨도 돌려보지만 열기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는 반갑지 않은 열대야가 찾아온 겁니다. 친구 연인과 함께 차가운 음료 한 모금에 겨우 한숨을 돌려봅니다. 안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사람들도 구경하고 맥주도 시원하게 한 잔 먹으니까 조금 약간 살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정에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섭씨 29도에 육박하는 열대야를 피해 시민들은 이곳 한강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강변에 삼삼오오 모여 앉은 시민들은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이야기꽃도 피웁니다. 집에서 이제 느끼는 에어컨보다 사실 밖에서 이런 선선함 느끼는 게 훨씬 더 기분도 좋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쁘게 꾸민 텐트에 캠프파이어를 하며 맛있는 바베큐까지. 방학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신이 나기만 합니다. 나오니까 애들이 더 좋아하고 또 밝고 좀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다솜이 방학 때니까 어때? 좋아. 다이는 방학 때니까 어때? 좋아. 뭐가 좋아? 캠핑 가는 삼복도의 속 열대야에도 에어컨 대신 밖으로 향한 시민들은 소중한 추억을 쌓으며 더위를 피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올해 열사병이나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보다 20% 넘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응급실 감시체계에 신고된 온열 환자 수가 88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소 중 하나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맹렬히 확산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산림화재보호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요세미티 공원 남서쪽의 한 마을에서 시작한 오크 화재로 인한 피해 면적이 26일 오전까지 18,087에이커, 약 73.2제곱킬로미터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25배가 넘는 규모이고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산불로는 피해 면적이 가장 큰 겁니다. 알프스 지역의 빙하들이 올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엔 적설량이 부족했고 또 올 여름엔 최악의 폭염까지 찾아오면서 빙하가 맥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모테라치 빙하입니다. 겨울철 적설량과 여름철에 녹은 빙하의 양을 분석하면 빙하의 규모가 얼마나 변화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 5cm씩 경계선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빙하 감시센터 분석 자료를 토대로 모테라치 빙하가 6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크기가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So at the first stake we measured, we had about 2 meters of melt, and the most extreme year since we have been measuring was 1 meter per year. 알프스 산맥의 평균 기온은 최근 10년 만에 0.3도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평균 기온 상승 속도의 2배에 달합니다. 기온이 0도 이하인 이른바 빙점 고도는 5,184m까지 상승했습니다. 1995년 7월 20일에 관측됐던 종전 기록인 5,117m보다 67m 높아졌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2100년 알프스의 빙하 80%가 사라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Qui est pour nos enfants, nos petits-enfants. Moi, je verrai pas directement cette catastrophe-là, mais j'ai un peu peur pour eux. Ouais. 히말라야 빙하도 규모가 극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름철 빙하가 녹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속도가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다고 로이터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습도가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걸릴 수 있으니까요. 되도록이면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남과 경북 내륙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는 24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한낮에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구름 사이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오존 농도도 점차 짙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간에 나눈 실시간 문자가 카메라에 잡혔고 세상에 공개되면서 그 흑폭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윤심이 작용한 건 아닌지 또 메시지 속의 강기훈이 누구인지 추측이 난무합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